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석사과정 소규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로서 트랜스포머로 더 유명한 논문이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좀 아키텍처에 좀 중점을 두어서 본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발표 앞서서 요 링크 있는 블로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이게 아마 닙스에서 그 어텐션 이제 올린이들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사진을 가져와 봤고, 네, 제목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되게 공격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진짜 너는 어텐션만 필요하다라고 할 만큼, 과연 진짜 어텐션만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소타를 달성을 했던, 모델은 바로 이제 시퀀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텐션을 추가한 게 당시 소타를 달성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는 소개를 드리지는 않지만 저희 그 연구실에 이윤승 석사과정이 그 발표를 한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일한 재생 목록이니까요. 해당 발표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것을 네, 시퀀스를 이제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LSTM 셀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죠.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로 크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고 이제 저희가 인베딩해서 넣는 이 토큰들을 각 시퀀셜하게 각 LSTM 셀에다가 넣게 되면 히든 스테이트 하나씩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히든 스테이트는 뒤로 갈수록 앞에 나와 있던 히든 스테이트들을 반영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 이제 LSTM 셀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H3라는 히든 스테이트는 결과적으로 이 인코더에 들어가는 문장들을 하나로 이제 그 정보를 압축한 어떠한 벡터가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고 제가 이 토큰들을 넣었을 때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기 위한 히든 스테이트를 출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문맥 벡터를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맥 벡터를 집어넣어서 히든 스테이트를 뽑고 앞서 인코더 마찬가지로 디코더에서도 LSTM을 시퀀셜하게 넘어가면서 그 전에 있던 히든 스테이트들을 반영을 한 또 다른 히든 스테이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로서는 RNN 자체가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퀀스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 앞부분에 있는 토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희미해지죠. 계속 미분을 하고 뭐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뒤에서 앞으로 갈수록 값이 점차 줄어들어서 시퀀스가 굉장히 길면 이제 앞에 가면은 거의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코더 여기 구조를 보시면 이제 문맥 벡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디코더가 번역 같은 태스크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맥 벡터 하나만으로는 이 앞에 인코더 안에 들어가는 이 토큰들의 정보를 다 담기가 힘들고 그럼에 따라 디코더의 번역 품질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이걸 좀 개선을 하기 위해 어텐션 밸류를 이용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텐션에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로우 어텐션부터 해서 버다나우 뭐 등등 이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제가 예시를 드는 거는 가장 쉽고 빠른 어떤 특징을 가지는 로우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닷 프로덕트 즉 내적 어텐션이고요. 과정을 설명드리면 앞서와 다르게 이 히든 스테이트들을 원투를 날리는 게 아니고 보존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행렬로 보존을 하게 되고 이걸 다 합쳐서 이제 하나의 행렬을 보존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이 디코더에서 그 스타트 토큰과 이제 이니셜라이즈 된 히든 스테이트를 넣었을 때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위한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 히든 스테이트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앞서 저희가 그 보존했던 그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행렬들 있죠. 이것들과 내적을 구합니다. 요것과 첫 번째를 내적하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를 내적하게 되면 이런 얼라이먼트 스코어가 나오게 되고요.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이제 어텐션 웨이츠, 즉 합의 1인 가중치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에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직관적으로 딱 보면 저희가 이 1시점에서 첫 번째 시점에서 예측을 하기 위해 막 이용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구할 때 그냥 요거를 앞에 거를 이제 마지막 것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다 이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텐션 웨이트가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는 것은 이 나라는 여기 이제 i라는 게 번역이 될 텐데 i라는 게 인코더의 나는과 나는이라는 토큰과 굉장히 의미적으로 관계가 깊다는 어떤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구했던 어텐션 웨이트들을 이 밸류, 즉 똑같은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 값이겠죠. 여기다 곱을 해서 가중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값을 어텐션 밸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어텐션 밸류를 이용하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논문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컨캣을 해서 이러한 그 탄 H라는 거를 씌워서 연산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소프트맥스에 태워서 예측 확률을 구하고 예측 확률에 따라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i라는 게 예측이 됐고 두 번째도 똑같이 앞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 어텐션을 통해서 현재 시점의 출력 대상에 대해서 모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어텐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의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논문에 실려 있는 그 구조입니다. 구조 도식인데, 첫 번째로 이제 인풋을 이렇게 넣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인코더 파트, 디코더 파트, 그리고 디코더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 예측 확률을 출력해주는 마지막 최종 레이어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설명 또한 크게 이렇게 1, 2, 3, 4번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인풋을 넣는 거는 이제 보통 토큰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현을 한 뒤에 어떠한 우리의 그 인베딩 벡터를 구하기 위한 가중치의 행렬 W를 와 내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인덱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두를이라는 토큰이 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그 인덱스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면 가중치 행렬의 두 번째 행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룩업 테이블을 활용을 하는 그런 트랜스포머 인풋을 넣을 때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오른쪽에 이 코드를 먼저 먼저 말씀을 드릴 점은 제가 이제 이번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설명을 하면서 코드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근데 해당 코드가 이 오피셜한 코드는 아니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은 한 코드인데 스타도 한 4,500개 정도 되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파이토치로 구현된 건데 이걸 한번 참고하실 분은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는 계속 요 튜토리얼에 나온 코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 W는 당연히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되고 그게 여기 nn 인베딩 해서 레이어에 태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을 이제 시퀀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시퀀스 또 시퀀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퀀셜하게 토큰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입력 시퀀스들의 순서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되겠죠. 반면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인코더에 그 토큰들을 집어넣을 때 한 번에 다 입력을 합니다. 뭐 디코더도 학습 시에는 이제 한 번에 다 입력을 행렬로 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퀀스와는 다르게 순서적인 정보가 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문장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 정보를 보존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 혹은 뭐 포지셔널 임베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는 호두를 사랑해라는 토큰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호두는 제가 그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고요. 어, 먹는 호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호두를 사랑해라는 토큰들을 이제 앞선 임베딩 레이어에 넣고 각 토큰에 대한 임베딩 벡터들을 얻고 나면 여기에 뭐 하나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되는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가져야 할 특징으로서는 이 각 토큰의 위치마다 유일한 값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토큰 간의 차이가 어떤 일정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나는과 호두를 보다는 나는과 사랑이라는 토큰 간의 그 거리가 더 멀어야겠죠. 네, 그런 이제 어떤 위치적, 거리적 정보를 일정하게 반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긴 길이의 문장이 뭐 인퍼런스 시에 입력이 되어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식으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JR라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고 있는, 이거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포지션이, 즉 토큰이 여기선 3개지만 여기서는 10개가 되겠죠. 10개의 토큰에 대해서 오른쪽은 임베딩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베딩 차원이 요 개수가 되는데, 제가 지금 뭐 써놓진 않았지만 뭐 요 벡터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서는 64로 맞춰놓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사인 코사인이라는 주기성을 갖는 함수에 태워서 이 포지션은 요 행이 되고요. 요 i가 이제 d 모델이 임베딩 총 랭스가 되고, 요 i가 각 위치가 되겠죠. 요것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기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한 형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 그림은 사실 좀 막 직관적이지는 않아서 저희 그 유튜브에 강필성 교수님, 저희 학교 저희 DSB 연구실 지도 교수님인 강필성 교수님의 텍스트 어널리틱스 수업 강의가 있어요. 그 트랜스포머 강의를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그림이 있는데, 이게 훨씬 이해가 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x가 이제 토큰 10개라고 하면 이 토큰 10개 간의 거리를 보면 이제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0이 되지만, 앞서 이렇게 토큰 간 차이가 일정한 의미를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1과 x1이 그 더 먼 토큰으로 갈수록 이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경향성을 가질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주기함수적인 특징 때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확히 막 일치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성을 반영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논문에서 이제 나온 문구를 인용을 해보면 오프셋 K에 대해서 포지션 플러스 K, 그러니까 지금 뭐 포지션이 1이면 1 플러스 5, 그러니까 뭐 1 시점으로부터 5번째 뒤에 토큰이 어떤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각함수 그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sin a 플러스 b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b를 뭐 k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게 이제 코사인과 사인 함수의 어떤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러한 특성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코사인, 사인 함수를 통해서 포지션 엔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JR라마에서 포지션 엔코딩을 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도식을 갖고 왔는데요. 어, 이제 여기 나는 호두를 사랑해처럼 이렇게 3개 토큰이 있다고 하면 그 토큰이 임베딩 된 게 있고 차원이 이제 4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포지셔널 인코딩의 차원이 임베딩 차원과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더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코더에 넣게 될 때 임베딩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베딩 with time signal, 즉 뭐 어떤 시간적인 속성 혹은 공간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임베딩 벡터로 생성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인코더에서 그 가장 첫 부분에 있는 그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쿼리키 밸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키 밸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쿼리는 저희가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
입력을 하는 검색어가 될 수 있고요. 키 같은 경우는 그 검색어를 얘네가 이제 수용을 하게 될 때, 뭐 예를 들면 블로그라고 하면 블로그의 뭐 제목 같은 게 되겠죠. 그 밸류는 각 블로그들이 갖고 있는 뭐 글이나 이러한 실제 어떤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검색어를 치면 그 검색어와 가장 관련이 깊은 블로그의 제목을 찾아줄 수 있고, 그 뭐 블로그들의 이제 유사도를 기준으로 뭐 어떤 가중치를 구해서 각 블로그 글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가장 중요한 블로그를 위주로 가져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도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커리가 이제 동그란 도형이라고 했을 때 이 도형들의 모형을 이제 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유사한 키를 갖는 것은 요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이 쿼리를 날렸을 때 가장 유사한 이 두 번째 도형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얘네들이 각각 가지는 그 유사도를 가중치로 사용을 하게 돼서 얘네들이 갖는 value라는 이 벡터를 여기 마이너스인데 빠져있네요. 곱해서 가지고 오면 결국 쿼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키의 value 위주로 모든 값을 가지고 오는 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텐션이고, 이걸 이제 인코더에 적용을 해보면 그 인코더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넣는 토큰들을 각각 한 토큰이 다른 토큰들과 갖는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인베딩 벡터에 반영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제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문장 토큰들이 갖는 관계적인 어떤 의미적인 관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릴 점은, 여기 멀티헤드가 회색으로 처리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헤드는 아직 일단 논외로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멀티헤드는 뒤쪽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멀티헤드가 없는 뭐 하나의 헤드만 가지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에 넣는 시퀀스 랭스는 이제 6이 되겠고요. D 모델은 저의 예시의 경우는 4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겠죠. 원래는 그 논문에서는 511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4가 되고, 이거를 먼저 커피를 그대로 합니다. 코드로 한번 보시면 그 인코더 레이어에 이제 포워딩을 할 때 쿼리와 키와 밸류를 넣어주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의 인코더 인풋을 동일하게 넣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커피를 복사를 해서 넣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하시고, 이 하나의 첫 번째 커피에 대해서 어떠한 가중치 매트릭스를 곱해줍니다. 이걸 이제 내적을 해주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동일한 크기의 행렬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두 번째, 세 번째 커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각각 다른 어떠한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바로 퀄리티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학습이 가능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서 이 W들을 생성을 하고요. 이 W들을 원래 이제 인풋에다가 곱해서 내적을 해서 각각 퀄리티 밸류라는 또 다른 매트릭스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 요 논문에 나온 도식인데, 여기서 저희가 퀄리티 밸류를 이렇게 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시퀀스 랭스는 다 6이고 DK가 이제 4인 행렬이 되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 어텐션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쿼리와 키의 그 내적을 구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그 도형으로 설명을 드릴 때 도형 간의 유사도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쿼리랑 키랑 내적을 하게 되면 각 하나의 토큰이 다른 토큰들과 갖는 유사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의미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나는이라는 토큰에 대해서 다른 토큰들과 갖는 의미적인 관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든 토큰들에서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어텐션 스코어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스케일 있죠. 여기 DK, 루트 DK로 나누어주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K가 4이기 때문에 이게 2가 되겠죠.
논문의 경우에는 멀티헤드가 없을 때는 DK가 이제 512가 되기 때문에 512의 루트를 씌운 값을 여기에 뭐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DK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DK가 굉장히 커질 때 내적값이 커지면 소프트맥스의 한 값이 1로 근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엄청 베니싱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의 수식이죠. 이거를 어떠한 xi라는 그 요소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i가 j일 때는 이렇게 되고 j가 아닐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디케이를 만약에 적용을 하지 않고 이 내적을 할 때 이 디케이가 굉장히 커지면 그 내적 값도 당연히 이제 각 요소들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엄청나게 커지겠죠. 근데 그렇게 커지게 되면 소프트맥스 값이 하나가 1에 굉장히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을 때보다 그 내적 값이 엄청 커지면 소프트맥스 값이 하나가 1로 수렴을 하고 나머지는 다 0에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걸 여기 대입을 해보면 이제 이것도 다 하나가 1이 되면은 하나가 1이고 나머지가 0이면 0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나머지가 0이면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혹은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케이, 루트 디케이로 스케일링을 해줘서 초반에 학습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금 구했던 이 스케일링이 된 내적값을 소프트맥스로 태우게 되면 각 행별로 소프트맥스를 태우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이라는 토큰에 대해서 다른 토큰들이 갖는 어떤 어텐션 가중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요 V에다가 내적을 한번 해주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요 나는이라는 토큰에 대해서 밸류에 대해서 다 구분해서 이 첫 번째 행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어텐션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코더의 인풋과 동일한 크기의 텐서가 나온다는 점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뒤쪽에 그 인코더 레이어를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염두에 두시고 어텐션이 나오는데 크기가 똑같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나를 이제 그 생략을 하고 넘어갔었던 게 이제 이 마스크인데 제가 그 토큰들을 인베딩을 할 때 문장을 이제 그 인베딩 벡터들로 표현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인베딩 차원이 10차원인데 저처럼 토큰이 이제 6개밖에 없는 경우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패딩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패딩은 자리만 차지하고 의미가 없는 토큰이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어텐션 가중치를 구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이 나는이라는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 가중치를 구할 때 이 패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구하면 안 되겠죠. 그거를 이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마스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0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0값으로 만들어 주면 얘네 둘을 내적을 했을 때 각 토큰들의 패딩에 대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때 이 열이 이제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패딩 같은 경우는 로스 계산에 이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코드와 함께 보시면 이 마스크가 0이었던 방금 저희가 0으로 채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음수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게 되면 이 각 토큰에 대해서 패딩이 됐던 토큰들과의 관계는 다 엄청 큰 음수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구할 때 이 해당하는 굉장히 큰 음수값들을 0으로 수렴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구했던 어텐션 가중치들이 이 패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밸류에 곱해주게 돼도 이 패딩 토큰에 대한 가중치는 무시한 어텐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패딩 마스크라고 하고요. 이 마스킹을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써야겠죠. 패딩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이제 제가 멀티헤드를 이제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멀티헤드를 포함을 한 그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동일한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넘헤드를 2로 뒀을 때 앞서 이제 앞서 DK가 4였던 차원에 대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각 그 쿼리 키 밸류가 차원이 기존의 4가 아닌 2인 쿼리 2개, 키 2개, 밸류 2개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코드를 보시면 이 Q 쿼리 이제 처음에 이제 복사를 했던 그 값들을 WQ 즉 쿼리에 해당하는 가중책료를 태우고 그거를 뷰를 통해서 여기 넘헤드로 나눠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열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4였기 때문에 2로 나누면 2개가 되지만 2차원인 2개가 되지만 논문의 경우는 이제 512고 넘헤드를 8로 설정을 해서 DK가 64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 멀티헤드였을 때는 이렇게 하나로 구했지만 멀티헤드가 있는 경우는 이 하나의 나눠진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나눠진 키에다가 연산을 하고 하나의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헤드에 대해서 똑같이 연산을 사용을 하고요. 밸류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나서 소프트맥스도 2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각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나눠진 밸류에 대해서 곱을 해주게 되면 이 반쪽짜리 어텐션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어텐션 웨이트들에 대해서도 나머지 밸류에 연산을 해주면 두 번째 어텐션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그냥 컨캣을 해주게 되면 앞서 멀티헤드가 아닐 때와 마찬가지로 인코더의 인풋과 동일한 크기의 텐서로 구축이 되는데 이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K 쿼리 K 밸류를 이제 여러 개의 헤드로 나눠서 넣고 그거를 이제 어텐션을 수행을 한 뒤에 컨캣을 하고 리니어의 마지막에 태우는 그러한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멀티헤드를 왜 쓰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 JR라마 동일한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 오른쪽은 논문 이제 부록에 실려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 이제 그 어텐션이 이제 이 색깔마다 다른 건데 그냥 이거 보면 사실 뭔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어텐션 헤드를 여러 개 씀으로써 뭐 다양하게 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오른쪽 헤드를 보면 이제 헤드가 2개인데 동일한 이제 아키텍처로 수행을 했음에도 오른쪽 헤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긴 토큰들에 대해서 긴 블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단어, 목적어나 이런 것들을 어텐션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좀 짧은 블록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어텐션을 하나만 쓰게 되면은 이제 뭐 앙상블의 개념으로 보면 그 어텐션을 이제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각자 잘 이제 수행을 하면서도 다양성이 보존되는 그 범위 하에서 어텐션을 여러 개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이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한 의미 관계가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텐션을 거친 것들에 대해서 인코더에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태우게 되는데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그 코드로 봐도 nn.linear에 태우게 되면 이제 그냥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태우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x는 저희가 앞서 어텐션으로 구했던 결과값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w1에 곱하고 b1이라는 바이어스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nn.linear의 그 파라미터의 디폴트 값이 바이어스가 true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설정 안 해줘도 바이어스를 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차원은 밑에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요것들을 맥스 0하고 이 값은 이제 렐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에 태워서 첫 번째 값을 구하게 되고요. 이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값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리니어 그 함수에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W2에 곱하고 B2라는 바이어스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초록색 ffnx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하나의 레이어, 인코더 레이어를 설명을 드린 건데, 인풋 그 속색 상자를 넣었을 때 하나의 인코더의 레이어에 태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초록색 생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 차원이 인코더에 처음 넣었을 때 인풋과 차원 크기가 동일한 텐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FFN을 쓰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다른 헤드로부터 나온 멀티헤드 어텐션들을 이제 프로세스 해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인코더 레이어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6개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6개의 레이어를 쓰게 되는데 각 레이어별로는 이 WB 값이 다르지만 동일한 레이어에 대해서는 똑같은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값이라는 게 다양한 멀티헤드에 대해서 똑같은 값을 사용을 한다는 건데 토큰들에 대해서 네, 각 토큰들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 값들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작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dd는 말 그대로 이제 residual connection이고요. 그 인풋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선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인풋을 w라는 qkv라는 세 개의 다른 행렬에 넣어서 쿼리키 밸류를 얻었죠, 저희가. 그걸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이러한 행렬을 얻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하고 나서 이걸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인풋 값을 그대로 더해줍니다. 더해주게 되면 연한색, 초록색 같은 이러한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음 단계인 피드포워드에 태워주게 되는 건데, 요거를 레이어 노멀레이제이션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노멀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이어 노멀레이제이션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수식을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수식은 요 위에 있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평균을 빼고 그냥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입술은 이제 이게 0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0이 되는 경우에 그 계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더해주는 굉장히 작은 값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감마 베타는 이제 스케일과 시프트를 위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배치놈과는 다르게 최종적인 마지막 차원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배치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 마지막 그 열에 대해서 이 표준화를 해주게 되는 그럼 요거 1, 2, 3, 4라고 만약에 이 값이 있었을 경우에 여기 이제 레이어 놈이라는 함수에 태우게 되면 여기 있죠. 레이어 놈에 태우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 계산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이어 놈이라는 토치 함수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부분을 좀 인용을 한 건데 over the last dimension which is expected to be of that specific size. 그래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고 마지막 차원인 열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리지더 커넥션을 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뒤에 피드포워드에 넘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코더의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저희가 이러한 인풋을 넣었죠. 넣게 되면 이 동일한 크기의 쿼리티 밸류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얻는 것을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유지도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러한 헤드마다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컨캐트를 하게 되면 네, 컨캐트를 하게 돼서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태우게 되죠. 그럼 그걸 또다시 유지도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초록색과 같이 생긴 아웃풋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처럼 인코더에 넣는 인풋과 아웃풋의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인코더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한 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 레이어를 논문에서 6개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쑥색 인풋을 넣게 되면 초록색 아웃풋이 나오고, 이 초록색 아웃풋이 이것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의 인코더 레이어에 한 번 더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6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인코더 레이어 1의 출력 결과가 2의 입력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면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출력 결과를 디코더에서 어텐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크기가 입력과 출력 크기가 동일한 것이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긴 이제 인코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디코더에 대한 설명을 넘어갈 텐데, 디코더는 사실 이제 인코더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구조적으로 차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인코더보다는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코더도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타겟 문장을 학습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원하드 인코딩을 토큰을 변환을 한 뒤에 어떠한 인베딩 레이어에 태우게 돼서 각 토큰에 대한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디코더인데, 네, 디코더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못한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 디코더의 인풋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데, 인코더와 디코더를 제가 이제 코드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뭐가 다른지를 한번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왼쪽이 이제 인코더 레이어고 오른쪽이 디코더 레이어인데, 왼쪽 인코더 레이어와 오른쪽 레이어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 빨간색 쳐진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코더 부분은 제가 앞서 인코더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태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코더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셀프 어텐션을 한 번을 수행을 하지만 그 다음 들어가는 단계가 멀티헤드 어텐션 똑같은 구조이지만, 여기 보시면 포워드 부분에 보시면 이제 들어가는 값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디코더에서의 셀프 어텐션도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그 인풋 3개를 커피를 해서 넣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셀프 어텐션이 아니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쿼리가 그 디코더 아웃풋인 반면에 키와 밸류는 인코더에서의 출력 결과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이제 셀프 어텐션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셀프 어텐션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 거의 동일한데, 이제 인코딩 부분에서는 이제 마스크의 소스 마스크라고 해서 소스 문장에 대한 마스킹을 사용을 하는 반면에, 디코더는 그 타겟 마스크, 즉 타겟 센텐스에 대한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과연 얘가 어떤 차이를 갖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은 이 중간 부분이고요. 지금 설명해드릴 셀프 어텐션은 바로 이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 부분입니다. 네, 인코더에서의 마스킹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죠. 패딩 토큰에 대해서 마스킹을 하기 때문에 패딩 마스킹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마스킹을 수행을 하지만, 디코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패딩 마스크는 여전히 진행을 하지만 이 오른쪽 보시면 값이 여기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것과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그 코드를 보시면 다이고널한 부분들을 남기고 이제 삼각형렬 윗부분을 다 그 마스킹 처리해 주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그 트랜스포머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에 사용을 하는 그 인풋에 대해서 RNN처럼 시퀀셜하게 넣는 게 아니고 하나의 행렬을 통째로 밀어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밀어 넣게 되면은 이제 그 번역을 할 때는 저희가 어떤 첫 번째 토큰을 예측을 하고
그 첫 번째 토큰을 이용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어떤 시퀀스가 필요한데 행렬을 다 넣게 되면 이 i라는 토큰을 예측을 할 때 이미 이 뒤에 토큰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얘네들에 대한 어텐션을 다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어, 점에서 이 디코더에서의 마스킹이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저희가 마스킹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값을 구할 때 이 i라는 것, 이건 뭐 1이 되겠죠. 그래서 i라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0으로 어텐션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다음 토큰들에 대해서도 본인과 그 전의 토큰만을 어텐션을 가중치를 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딩 토큰의 위치에 대한 마스킹은 여전히 수행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어텐션 가중치를 구할 때 이전 시점의 토큰, 죄송합니다. 이후 시점인데 이후 시점의 토큰은 참조하지 못하도록 마스킹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티헤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서 인코더와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컨캣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인풋을 애드를 해주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태워서 어떠한 결과값을 얻게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인풋과 동일한 크기의 텐서가 나온다는 점이고요. 이제 디코더에서의 첫 번째 셀프 어텐션이 끝난 후에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 즉 이 가운데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그 함수가 똑같죠. 함수가 똑같다는 의미는 구조가 동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이 동일한 구조임에도 이걸 이제 포워딩을 시킬 때 들어가는 인풋들은 커피를 해줘서 넣었던 셀프 어텐션과 달리 키와 밸류의 값이 인코더의 아웃풋, 즉 디코더에서가 아니고 인코더에서의 아웃풋을 이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를 보면 이거를 이제 인코더 레이어를 제가 6번을 태워서 어떠한 그 결과물을 얻었죠. 그 결과물을 두 개를 커피를 하고요. 여기 화살표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각각 키와 밸류가 되는 거고요. 저 디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구한 결과를 쿼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쿼리로 사용을 하는 거는 디코더에서 나온 거고 키와 밸류는 인코더에서 나온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어텐션 방법은 동일한데 쿼리는 디코더에서 나오고 키는 그 어떤 더블 가중치 행렬을 거쳐서 인코더로 에서 나온 어떤 키 값이 되겠죠. 이걸 이제 곱해서 소프트맥스를 태우면 어텐션 웨이트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인코더에서 나온 거를 밸류로 사용을 해서 곱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QKV의 그 출처가 D로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코더 때와 마찬가지로 디코더도 이렇게 한눈에 좀 보도록 펼쳐보면 이제 저희가 그 디코더에 들어가는 인풋을 넣었을 때 쿼리키 밸류를 얻을 수가 있고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더 셀프 어텐션 여기서의 마스크는 당연히 그 커리어 키를 곱한 값에서 토큰과 어떤 t 시점에 토큰이 있다고 하면 t 플러스 1부터 뭐 t 플러스 k까지 그 뒤에 있는 토큰들은 어텐션을 주지 않도록 마스킹을 하는 거 플러스 패딩 마스크를 추가하는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요. 동일하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값을 얻고 컨캣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디코더 쿼리를 얻게 되겠죠. 이게 바로 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 들어가는 쿼리 값이 되는 거고요. 이 키와 밸류는 저희가 앞서 인코더 레이어 6개를 태워서 얻게 된 최종적인 결과물을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쿼리와 키와 밸류를 이용해서 또다시 셀프가 아닌 멀티헤드 어텐션이죠. 멀티헤드 어텐션을 구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피드포원 네트워크에 태워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디코더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쓰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텐서의 차원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이 디코더에서의 출력 결과를 그대로 다음 디코더 레이어의 입력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6번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때 각각
그 인코더에서 들어오는 값들은 계속 인코더에서 동일한 값을 넣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저희가 예측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다 거친 후에 그 나온 최종 결과물을 예측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학습을 할 때 저희가 그 마치 어 뭐 이미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이제 CNN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최종적인 나온 거를 그 CNN을 태워서 결과를 얻은 피처맵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피처맵을 한번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태운 후에 소프트맥스를 해서 각 클래스별 확률을 예측을 하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결과물을 어떠한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태워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이 오른쪽 그 열의 길이는 저희가 이제 문서에서 어떤 그 제가 이제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그 번역 문서에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모든 토큰들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만 개라고 하면 이 만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을 예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이제 확률을 한 번에 다 밀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에 대해서 각 토큰별로 그 다음 이제 토큰을 예측을 하기 위한 또 확률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과 실제 레이블과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로스를 산출하고 학습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앞서 구조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코드를 보시면은 드롭 아웃과 레이블 스무딩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인코더 부분에서도 이제 그 어텐션을 하고 나서 이 뒤에 포워딩을 할 때 드롭 아웃을 해줍니다. 드롭 아웃은 아시겠지만 그 얻게 되는 노드들 중에서 랜덤하게 몇 퍼센트를 이제 그 탈락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텐션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드롭아웃을 뭐 디코더에서도 활용을 하고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도 제 기억으로 아마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블 스무딩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을 보통 정답 레이블을 1, 0, 0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레이블 자체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오버 컨피던스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캘리브레이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 레이블 스무딩을 해주게 되는데,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코드도 수식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실론을 0.1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스무딩된 레이블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두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론을 사용을 했을 때 더 그 성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학습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인퍼런스는 요 마찬가지로 제이알라마에 있는 블로그에 있는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시각화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학습 시에 이제 행렬을 한 번에 일어나는 것과 다르게 디코더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보시다시피 토큰을 이제 아웃풋을 하나를 밀어넣고 그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이렇게 예측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요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i라는 토큰을 넣게 되면 i라는 토큰 다음에 등장할 토큰에 대한 예측 확률을 구하게 되고요. 요걸 이제 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제 빔 서치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빔 사이즈를 뭐 몇으로 설정을 해서 빔 서치를 하게 되는데, 이 빔 서치는 쉽게 말하면 이제 트리를 구조를 그리면서 빔 서치가 두 개라고 하면 이제 가지를 두 개를 쳐서 그 라이클리후드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그 토큰들을 예측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윤승 석사 과정의 시퀀스 투 시퀀스 발표 뒷부분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발표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인코더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이 인코더에 저희가 번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장을 넣게 되면 하나하나의 토큰씩 이렇게 확률에 기반을 해서
end of sentence라는 토큰이 나오게 될 때까지 예측을 진행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 좋았겠죠. 그래서 당시 그 소타를 찍었던 것들에 비해서도 트랜스포머 이제 빅 모델 이게 이제 이 뒤에 뒤에 나와 있지만 이게 파란색 굉장히 커진 그런 학습도 많이 하고요.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 이 블루스코어가 이제 번역의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데 블루스코어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높은 성능을 냈음에도 이제 트레인 코스트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월등히 작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문에서 이제 모델 베리언트라고 해서 그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었죠. 그 H, 덤헤드의 개수, DK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켜가면서 성능을 측정을 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 A 부분을 보시면 헤드가 이제 그 너메드가 분열을 시키는 거죠. 분열을 시킬 때 이 분열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하게 이 DK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제 H를 어느 정도 늘리면은 이 블루스코어 기준으로 성능이 25.8까지 올라갔다가 32로 늘리는 순간 다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는데 이 두 번째와 같이 이 키의 크기를 줄이면 성능이 하락한다는 것과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아까 이제 뭐 앙상블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너메드로 이제 헤드를 나눠주는 목적 자체가 좀 각자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면서 어텐션을 잘 할 수 있는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서 펑켓을 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키값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 좀 각자 모델이 반영하는 의미 자체가 줄어들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C와 D를 보시면 모델의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론 즉 드랍아웃과 그 레이블 스무딩을 사용을 했을 때 더 높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이제 빅 모델 같은 경우는 학습도 많이 하고 네, 좀 크죠. 모델을 크게 했을 때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어텐션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그 주로 트랜스포머 구조 학습 아키텍처 중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처음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단계별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라 최대한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해에 도움이 됐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중간중간에 틀리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